자, 이렇게 진행해 볼게요. 3교시인데 1교시는 전체적인 그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우리 경기대학교 우리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는지, 그래서 한 16가지 역량,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보고, 2교시에는 그걸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고 주로 이제 객관식, 뭐 주관식 이런 문제를 풀고, 그리고 이제 3교시에서는 그 7시부터 8시까지는 아무래도 탑시스에서는 실제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또 코드를 작성하는 그런 실습 문제도 있어서 3교시는 도구를 좀 사용하는 실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전혀 연습하지 않고 또 시험을 보게 되면 당황해 갖고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될까 이렇게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서 3교시에는 도구 실습하는 그런 세 시간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50분 정도 강의하고 좀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들 준비 되셨죠? 그래서 우리 권준희 교수님, 또 이재영 교수님께서 잘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는데, 오늘 저는 이렇게 그 기술 영역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소프트웨어 개발 그 부분을 맡았는데, 탑시스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해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그 탑시 사이트를 보니까는 주로 큰 주제로 한 6개 정도, 6개 정도. 그래서 한번 보면은 소프트웨어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특별히 어떤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을 써야 될지를 잘 이해하고 선정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이제 개발할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고 설계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요 소프트웨어를 구현한 다음에 요구사항대로 제대로 개발했는지를 이렇게 확인하고 검증하는 이런 그 테스팅하는 과정들. 그 다음에는 개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지원하고 또 관리를 잘 해줘야 되잖아요. 소프트웨어 관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뭐 최근 여러 가지 동향들을 수험자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런 6가지 주제로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는데, 뭐 짧은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하기는 너무 무리일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우리 경기대학교 우리 컴공 학생들에게 이렇게 15가지 정도의 한번 역량을 이렇게 시험도 있지만 요 정도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좀 알아야 될 그런 사항들이라서 이렇게 15가지 정도 역량을 한번 좀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그 도구 사용할 수 있는 역량까지 이렇게 한번 좀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대부분의 다 그 소프트웨어 공학과 관련된 그런 출제 영역이다 보니까는 우리 그 3학년들 배우고 있는 소프트웨어 공학 그런 내용들 그렇게 좀 중심으로 해갖고 그렇게 한번 복습해 가면서 15가지 한번 역량 이런 거를 좀 배우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한번 실제로 탑시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도구 사용하는 특강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먼저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예, 우리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제품도 중요하지만 그 만드는 과정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그런 활동들의 모임을 우리가 조금 그 흔하게 프로세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있냐면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죠?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이렇게 그 파악해 갖고 문서화하는 요구 사항 명세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설계하고 구현하는 활동. 세 번째, 구현이 제대로 되었는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검증 및 확인 활동.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고치고 변경하는 유지 보수 활동. 그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활동들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프로세스 모델들이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조금 더 방법론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 그런 어, 모델들이 있는데 첫째는 그죠? 계획 기반으로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통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들이 폭포수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는 자동차나 또 원자력 같은 그런 안전이 중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V 모델들 이런 것들은 다 계획 기반으로 그렇게 활동들을 전개해 나간다. 그래서 계획 기반 유형이고 에자일은 너무 계획에 집중하지 말고 계획을 많이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흐르고 또 비용도 들기 때문에 너무 치밀하게 계획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계획이 잡히면 바로 코딩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코드를 일찍 좀 이렇게 만져볼 수 있게 해주는 방법들이 에자일 방법이고 대표적으로 놀릴 수 있는 것들이 스크럼 방식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이 계획 기반과 에자일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기했다시피 계획 기반은 철저하게 계획한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코딩을 하기 때문에 코딩하는 시점이 늦다. 그리고 발생할 모든 가능성들을 미리 계획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일어나는 변경들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에자일은 어, 개요적인 그런 계획을 한다면 바로 일찍 조기에 코딩하게 하고 계속해서 변경들을 이렇게 수용하는 포용하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자 이런 게 에자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역량을 갖추면 내가 개발할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가 있다면 요 성격에 따라서 이거는 치밀하게 계약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계획은 우선 이렇게 큰 것만 하고 바로 이렇게 그 코딩에 들어가는 애자일 방법이 나은지 그렇게 프로젝트 성격에 맞는 프로젝트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스크럼 중에서, 우리 애자일 중에서 이제 스크럼은 이게 뭐냐면 한 방에 개발하기보다는 여러 번 그 나누어 개발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스크럼에 그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통 세 가지로 구분해 보면은 프로덕트 오너, 그다음에 스크럼 마스터, 그다음에 개발팀 이렇게 세 가지 참여자가 있는데 프로덕트 오너는 주로 이렇게 제품 백로그라고 하는 이렇게 어떤 요구 사항들을 모아놓는 이런 그 제품 백로그를 관리하는 사람, 이 프로덕트 오너가 되어지는 거고, 스크럼 마스터는 스크럼의 이렇게 전반적인 과정들을 진두지휘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개발팀들은 요 한 스프린트 내에서 개발을 실제로 진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개발팀들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럼의 흐름들을 잠깐 좀 설명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요구 사항들을 이렇게 프로덕트 백로그에다가 쌓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품 백로그를 생성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어떤 개발팀들이 스크럼 마스터와 같이 이제 미팅을 하는 거죠. 우리 팀은 한 스프린트 내에 얼마 정도의 일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제품 백로그에 있는 것 중에서 일감들을 이렇게 땡겨와서 쌓아두는 것들을 스프린트 백로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한 스프린트 내에서 한 스프린트가 보통 2주에서 한 4주 정도 대충 이렇게 걸리는데 이 스프린트 동안에 스프린트 백록에 있는 것들을 전력 질주해서 이렇게 그렇게 개발을 하면서 매일마다 매일마다 이렇게 그 스프린트 미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스프린트가 끝나면은 이번 우리가 스프린트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점을 잘했고 못했고 이런 것들을 리뷰하고 해고하는 이런 활동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 스프린트가 끝나면은 돌아가는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왕창 이렇게 개발하는 게 아니라 한 스프린트마다 한 기능씩 또 한 스프린트가 끝날 때 한 기능씩 이렇게 나누어서 개발하자. 이런 개발 방법이라서 여러분들이 스크럼 철학을 잘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요구공학 역량. 그 첫 단추를 잘 꿰매야 되겠죠, 그죠? 첫 단추가 잘못되면 이후에 그 활동들이 다 이렇게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깨야 되는데 그 첫 단추가 바로 뭐냐면은 요구사항을 잘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탑시스에서는 이 요구사항을 보고 이게 기능 요구사항인지 아니면 이게 비기능 요구사항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 요구사항은 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기능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입력 요구사항을 본다면 그죠? 입력 데이터를 체크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잘못된 입력이 들어오면은 그 에러들을 그 핸들링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어야 되는 게 입력 요구사항이고 이런 것들은 다 기능 요구사항의 한 부분들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능들을 수행할 때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만족해야 되는 여러 가지 품질이나 또 제약 사항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 계산기를 만든다. 그러면은 그죠? 계산기가 제공해야 되는 처리해야 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산기는 뭐 곱셈 기능이 있어야 된다. 곱셈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에 따른 제약 사항은 뭐예요? 곱셈을 하더라도 어떤 계산 결과를 뭐 3초 이내에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그죠? 이렇게 기능에 따른 여러 가지 하나의 제약 사항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시스템 그 기능이 만족해야 되는 품질이나 제약 사항을 나타내는 걸 비기능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성능 요구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반응 속도라든지 또는 처리율, 신뢰성 이런 것들은 성능에 대한 요구 사항이고 또 시스템이 기능이 아무리 좋아도 취약점이나 또 그 외부 해커에 대한 그런 방어 체계가 안 되어 있으면 다 뚫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 요구 사항. 그래서 특별히 우리 보안 요구 사항에는
영어의 그 앞자 CIA를 따서 우리가 CIA라고 부르는데 하나는 뭐냐면 기밀성, 그다음에 무결성, 그다음에 가용성 이런 그 어, 사항들을 우리가 보안 요구 사항이라고 부르고 또 그 시스템은 만들어지면은 사용하기가 쉬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의 편의성이나 접근성 또 새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배우려면 이제 배워서 사용하기 쉽도록 학습 용이성 이런 것들이 비기능 요구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요구사항을 보고 이게 기능적인 건지 비기능적인 건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요구공학 역량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역량은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빅 픽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시스템을 구성하는 아주 주요 서브 시스템들과 그들과의 관계가 어떤 건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널리 많이 쓰이는 그런 아키텍처의 패턴들로 보면은 계층형 구조,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죠 이렇게 그 소프트웨어를 그냥 한 통에다가 이렇게 다 때려 넣는 게 아니라 요 관련 있는 것들끼리 이렇게 그룹핑을 짓고 만약에 사용자가 있다면 사용자는 맨 위에 계층하고만 상호작용하고 이거는 요 밑에 것만 상호작용하게 요건 밑에 것만 상호작용하고 이거는 예를 들면은 뭐 데이터베이스가 있던 이런 식으로 계층 구조로 이렇게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유지 보수나 또는 보안 요구 사항을 만족하기가 굉장히 편하게 되겠죠. 그래서 계층형 구조 또는 어, 서비스를 요청하는 클라이언트 부분과 그 서비스에 응답하는 서버를 이렇게 분리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나누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확장하기에 되게 편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슬라이드 서버 구조 또는 그 저장소 구조라고 그래갖고 좀 우리 모든 정보들을 집어넣고 여러 서브 시스템들이 이용하게 하는 저장소 구조 또 우리가 파이프 필터 구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와 그다음에 그거를 화면에 보여주는 거랑 이벤트 처리해주는 컨트롤러 구조들을 다 역할마다 따로따로 이렇게 떼어 넣는 MVC 구조 이런 것들이 그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큰 그림으로 사용되는 그런 전형적인 아키텍처 패턴이라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야, 내 소프트웨어에 적합한 아키텍처는 어떤 타입이 있는지를 이렇게 선정할 수 있는 역량들, 이런 게 탑시스를 볼 때 필요한 역량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역량. 예. 어떤 옷이든지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내 몸은 한 어, 50kg 되는데 뭐 100kg 되는 사람이 입는 엑스라지를 입으면 맞지 않는 거잖아요.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서비스할 때 내 몸에 맞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잘 선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없이는 쓰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다 자체 구비하는 거죠. 돈을 사갖고 자기가 다 이제 비용을 지불해서 자체 구비하면 좋은데, 우리가 뭐, 그 전세나 월세나 이런 거 다 임대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임대해서 우리가 임대 빌려서 소프트웨어를 서비스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IaaS라고 해갖고 얘는 인프라 as a service라고 해갖고 얘는 네트워크나 또는 저장소나 서버 같은 이런 아주 가장 인프라
인프라인 것만 임대해 갖고 빌려서 쓰는 거. 그 다음에 파스라고 하는 것들은 요 인프라 외에 OS라든지 여러 가지 그 DB라든지 미들웨어라든지 요와 같은 그 플랫폼까지를 빌려서 쓰는 그런 것들 우리가 파스라고 부릅니다. 플랫폼 애저 서비스. 그 다음에는 100%다 돈 내고 빌려서 쓰는 거. 요걸 우리가 Saa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그래서 가장 널리 쓰이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SaaS가 되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빌려서 쓴다. 돈을 지불하고 임대해서 그 위에다가 소프트웨어를 그 서비스하자. 그런 개념이 클라우드 서비스라서 요 세 가지 서비스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는 챗 GPT 같은 거 많이 서비스를 이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챗 GPT는 IaaS, PaaS, SaaS 중에서 어떤 유형의 클라우드 서비스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SaaS로 챗 GPT는 서비스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델링. 그래서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죠? 이렇게 얻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델링, 엑기스만 뽑아낼 건가? 이럴 때 널리 사용되는 것들이 UML 그런 다이아그램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가지만 한번 추려봤는데 액티비티 다이아그램은 그 프로세스나 데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그거를 나타내는 다이아그램이고 유즈 케이스는 시스템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그런 다이아그램이 되어지겠습니다. 상호작용. 그다음에 시퀀스 다이아그램들은 시스템이 동작하려면 그 객체 지향으로 얘기한다면 오브젝트와 오브젝트가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클래스 다이어그램들은 클래스와 클래스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UML 다이어그램들을 이해하면 개발될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다양한 UML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된다. 또 탑시스에서 아마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실기 시험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면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 동안에 요 UML 다이어그램들을 또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게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UML 다이어그램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데이터베이스 특강 때 ER 다이어그램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ER 다이어그램들도 어쨌든 데이터와 데이터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그거를 조금 확장한 클래스 다이어그램들은 클래스와 클래스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성공도 관계에 좌우되는 거잖아요. 관계를 잘 이렇게 정립을 하는 게 중요하듯이 클래스 다이아그램은 클래스와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객체 이렇게 하면 그죠? 예를 들면 뭐 권기현 같이 실제 존재하는 그런 개체들을 우리가 객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우리가 이게 조금 좀 어려운 용어지만은 우리가 개체하면 엔터티가 되어지고 객체하면 이제 오브젝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같은 말을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권기현이라는 게 실제 존재하는 하나의 사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나타낼 때는 엔터티라고도 그 개체라고 부르고 이제 권기현이라는 그런 사물이 컴퓨터 안에 표현될 때는 우리가 그거를 이제 오브젝트라고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거, 뭐 참고 삼아서 똑같은 걸 나타내는데, 이게 실제 세상에서 표현되는 거랑 컴퓨터 세상에서 표현될 때는 그거를 우리가 오브젝트다, 실제는 엔터티, 개체다 이렇게 한다는 거 좀 상식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클래스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객체들의 객체들을 모아놓은 것들에 대한 개념인 거죠. 그죠? 그래서 권기현, 뭐 권준희, 이재흥 이걸 다 모아놓으면 하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클래스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이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잘 정립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모든 시험에 탑시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 뭐 감리사 시험 이런 거에 단골로 나오는 것들이 요 클래스들 간의 네 가지 관계. 먼저 일반화 관계는 UML에서 이와 같이 빈 삼각형으로 표현하는데, 어, 어떤 것보다 더 넓은 개념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자동차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또 비클이라고 하는 운송수단이 있으면 자동차에 비해서 운송수단은 더 큰 개념이잖아요.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럴 때 나타나는 것이 일반화 관계. 그다음에 자동차에는 어떤 하여간 그 소유주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소유주와 자동차는 필요할 때만 관계가 있고 차를 이렇게 팔게 되면 또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차를 구입하면 관계가 형성되고 차를 팔면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필요에 따라서 관계를 맺는 것들 우리가 어소시에이션, 연관 관계다 이렇게 부르겠어요. 그다음에 자동차는 여러 부속품들이 있어야 자동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바퀴와 자동차는 바퀴는 자동차의 한 부속품,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어가 조금 어려운데 이걸 구성관계 또는 집합관계라고 해갖고 에그리게이션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 그런데 그 구성관계 중에서 더 강한 구성관계를 우리가 컴포지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바퀴는 자동차를 구성하는 부품이지만 자동차가 폐차가 될 때 바퀴는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속품이고 구성 요소지만은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면 바퀴는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 때 요거를 우리가 구성 관계라고 하면 그 이 컴포지션은 이렇게 마름모에다가 새카맣게 칠한 건데 이것들은 아예 자동차가 없어지면 이 부품도 같이 사라지는 거. 예를 들면 좀 뭐 자동차에는 다 페인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색상도 있는데 뭐 자동차가 폐차될 때 누가 색상까지 막 긁어내어서 뭐 따로 그거를 보관하고 판매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자동차가 사라질 때 페인트도 같이 사라지는 아주 강한 함께 죽고 그런 아주 강한 관계라서 이걸 우리가 컴포지션 관계다 이렇게 불러서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해서 클래스들 관계가 있을 때 그 클래스를 나타내는 알맞은 관계를 잘 선정해서 두 개의 클래스를 연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즈 케이스 다이아그램은 그죠? 우리가 상호작용을 나타내는데 상호작용은 마치 윤활유와 같죠. 그죠? 뭔가 주고받고 하는 거. 그 시스템과 사용자 간에 주고받고 하는 상호작용을 나타내는데 그걸 우리가 유즈 케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액터라고 하면은 그 시스템 바깥쪽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뭐 사용자, 심지어는 또 데이터베이스 또는 다른 외부 시스템들 이런 걸 다 액터라고 부르면 그 액터와 개발될 시스템 간에 주고받고 하는 상호작용을 유즈 케이스라고 부르고 얘네들은 어떤 이벤트 흐름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기본 흐름은 가장 성공적인 경우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렇게 한번 볼까요? 어떤 액터가 있는데 이번에 어, 탑시시라고 하는 시험 보기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때 액터는 그죠 수험생이 되어져. 그래서 그 수험생과 그러면 시험 보기를
이게 이제 이게 시스템이 제공해주는 하나의 기능이라고 해봅시다. 그럴 때 기본 흐름은 그죠? 어, 수험생과 이 탑sit 시스템 사이트 간에 이제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뭐예요? 뭐 수험생의 뭐 아이디를 넣는다. 그다음에 그래서 시스템이 이제 올바른 수험생인지를 확인해 주면 그다음에 이제 뭐 그리고 이제 문제를 제시해 주면 수험생은 또 문제의 답안을 넣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는 그냥 성공적인 경우만을 쭉 나열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본 흐름이라고 부르고 대안 흐름은 다양한 예외나 또는 그 다른 수단, 다른 방식들을 나타내는 것들을 다 기본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대안 흐름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수험생인데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갖고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다른 어떤 별도의 공간에서 시험을 보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는 예를 들면은 그 대리 시험을 보면 안 되는데 이 수험생이 이제 집어넣은 아이디가 잘못된 아이디일 때 그런 예외나 여러 가지 다른 방식들을 나타내는 것이 대안 흐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액터와 시스템의 주고받는 상호작용들을 잘 작성할 수 있어야 되겠다.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작성 명령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탑sit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UML과 또 컴파일러 사용하는 그런 실습 시험이 있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이 중에서 여러분들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그다음에 오늘 클래스 다이어그램, 또 가장 빈도수가 높은 시퀀스 다이어그램, 이게 아마 UML 중에서 제일 빈도수가 높은데 그런 다이어그램들을 그리는 걸 연습하고 그걸 뭐 예를 들면 자바 또 컴파일러를 이렇게 이용해서 결과를 내는 거. 그런데 이건 아마 컴파일러 사용하는 것들은 당일 뭐 또 이렇게 접근 권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요 에디터에다가 넣는 것까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또 도구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인류 발전 중심에는 도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그래밍 세계에서는 바퀴를 다시 발명하지 말라. 왜 있는데 또 만드냐? 그냥 갖다가 재사용해라. 그런 이제 명언이 있는데요. 그래서 있는 것들을 잘 찾아갖고 활용하는 게 이제 되게 지혜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여러 가지 설계 패턴들이 있는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게 있겠네요. 그죠? 중재자 패턴. 요거는 그 복잡한 상호작용을 줄일 때 널리 쓰이는 거고, 어댑터 패턴. 이거는 예를 들면 최신의 기술 때문에 버전업이 돼갖고 이전이랑 호환이 안 될 때 그 중간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패턴들 어댑터 패턴이고, 포사드 패턴은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시험인데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복잡할 때 사용자에게 복잡한 인터페이스를 쉽게 사용하도록 대신해서 사용자에게는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고 퍼사드인 걔가 뒤쪽에서 복잡한 인터페이스를 대신해 줄 때 이렇게 포사드 패턴을 쓰고요. 데코레이터 패턴 이거는 동쪽으로 기능을 확장할 때 옵저버 패턴들은 그죠? 우리가 어, 원하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 나를 통보해 달라고 등록을 해놓고 자기 일을 하다 보면 해당되는 이벤트가 왔을 때 자기에게 자동으로 이렇게 노티파이 해주는 그런 패턴들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일하게 하나의 객체만 생성할 때 그럴 때 쓰는 패턴 싱글톤 패턴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용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 객체들이
얘를 뭐 에어비앤비처럼 각자 집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여러 사람이 쉐어할 수 있도록 그런 개념들이 플라이 웨이트 패턴들이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사용자의 의도를 이렇게 하나의 아직 간결한 미니 언어로 그렇게 표현할 때 인터프리터 패턴이 사용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개발에 적합한 설계 패턴을 찾아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이렇게 설명만 하니까는 오늘 이 특강 듣는 친구들이 저게 시험에 어떻게 나와 되게 궁금할 게 있어서 약간 조금 이걸 바꿔서 문제풀이를 여기까지 그 설계 패턴까지 이렇게 풀어보면서 그 다음을 한번 좀 나가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배포해 준 것 중에서 탑십 연습 문제라고 또 하나의 그 PDF 파일을 이제 여러분에게 공유해 줬는데요. 특히 여기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되어서 지금 방금 프로세스 역량부터 설계 패턴 역량까지를 쭉 한번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면서 한번 이렇게 회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PPT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문제풀이는 조금 핵심 위주로 한번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 소프트웨어 개발은 제품도 중요하지만은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은 그 제품을 만들고 유지 보수하기 위해 사용된 그 프로세스의 품질에 결정된다. 이런 거를 주장한 사람은 여러 사람들 중에서 왓츠 험프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소프트웨어 공학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해서 소위 이 사람을 소프트웨어 공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그 명칭을 가질 정도로 소프트웨어의 프로세스 또 소프트 품질에 많이 기여를 한 사람이 되어지겠습니다. 아까 프로세스는 뭐라고 했나요? 활동들의 집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는 그럼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활동인데, 이중 거리가 먼 것은 아까 뭐가 있었나요? 소프트웨어의 명세, 요구사항을 정의해 놓는 거잖아요. 설계와 구현, 그 개발이잖아요. 그 다음에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요구사항을 잘 준수하는지를 검증하고 또 확인하는 것들도 필요한 활동이라고 불렀으니까는 제일 거리가 먼 것들은 소프트웨어를 기획하는 것, 요거는 그죠? 어, 핵심적인 활동과는 거리가 멀게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건이 있는데요. 첫째는 그죠? 모든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는 좋은 품질일수록 뭐냐면 납기를 준수할 수 있어야 돼요. 딱 그 계약된 날짜에 그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완료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 내에 예산을 잘 준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가 좋을수록 그 기업은 반복적으로 품질 높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퇴사하더라도 개발 방식이 이미 딱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입사원이 들어오더라도 그 프로세스를 타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퀄리티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 꼭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역량 높은 개발자들이 꼭 그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는 세 가지를 첫째, 납기를 준수하고 예산을 준수하고 반복적으로 품질 높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심사해서 그 개발 과정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업체에는 SP라고 하는 인증 마크를 주는데 그거와 관련되어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한번 봅시다. 1번.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개발 조직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는 품질 역량 수준을 심사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건 이제 맞는 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있어요. 이게 낮은 등급이고 3등급일수록 높은 등급인데 3등급 가장 최고 등급을 인정받았다면 해당 회사의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은 최우수하다고 인정받는다. 요거는 제품 품질이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그 과정, 프로세스의 품질을 나타내는 거라서 요 뭐 프로세스가 우수하다고 해서 꼭 제품이 우수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약간 조금 꼬았지만 틀린 답은 2번이 되어지겠습니다. 한번 더 보면은 그죠? 현재 요 SP 인증에는 그죠? 안전성에 대한 평가 항목은 없게 되겠고 특히 이제 어 2등급인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인 건데 주로 이렇게 소프트웨어 관리 영역, 개발 영역, 지원 영역, 이렇게 세 영역을 심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정부에서 주는 그 GS 인증 마크가 되어지는데 요거는 앞에 SP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과정, 프로세스에 대한 그런 인증 마크라고 한다면 GS, 굿 소프트웨어는 이 제품, 프로덕트에 대한 인증 마크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된 제품의 품질이 우수할 때 수여하는 그런 인증 마크가 되어지겠습니다. 주로 어떻게 그러면 이 제품이 우수하다 안 하다 이렇게 구분하냐면은 테스트를 통해서 우수 여부를 그렇게 판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그 프로세스 역량에서 계획 기반도 많았었지만 또 최근에는 에자일 방식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서 에자일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예, 한번 볼까요? 에자일은 계획 기반과 달리 변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포용하고 수용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개발 방법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니까 변경은 많은 비용을 소환하기 때문에 변경을 꺼려한다. 이게 이제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2번, 3번, 4번은 에자일에 대한 설명이 되어지겠죠. 어떤 설명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죠? 고객과의 계약이나 협상보다도 고객과의 협력에 더욱 가치를 두고 또 프로세스나 어떤 도구보다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더 가치를 두고 문서화보다는 실제 실행되는 제품, 코드에 더욱 가치를 둔다. 이런 것들이 에자일에 대한 옳은 설명이고 그래서 이 에자일의 정신 또 에자일의 가치를 이렇게 밝힌 문서를 우리가 에자일 선언문이라고 하는데 이 에자일 선언문은 크게 그 소프트웨어를 에자일로 개발할 때 지켜야 되는 네 가지 가치를 이렇게 밝혀놓은 그런 선언문이 되어지겠습니다. 한 번 더 중요한 그런 그 가치를 밝히는 거라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은 도구나 프로세스 이런 거보다는 실제 그 고객, 사람과의 그 소통, 상호작용을 더 우선시하고 과도한 문서화보다는 실제 동작하는 코드 개발에 집중을 하고 뭐 계약보다는 고객과의 협력, 그래서 협상 이런 거를 더 중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변경 사항들이 많잖아요. 그럼 변경 사항을 꺼려하고 저항이보다는 변경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용하고 포용한다. 그게 에자일의
네 가지 가치다 이렇게 하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는 계획 기반의 그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와 또 애자일 간에 여러분들이 잘 비교하여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획 주도는 그죠? 치밀하게 계획을 미리 오랜 시간을 걸쳐서 치밀 용의주도하게 계획을 다 세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가급적 변경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개발하는 그런 방식이라서 어, 변경을 다루기 어렵고 또 변경에 저항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에자일은 치밀한 계획보다는 그렇다고 뭐 계획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계획을 러프하게 잡되 이거는 개발을 먼저 중시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방에 개발하지 말고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 번 개발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 이터레이션마다 한 번 개발하고 보니까는 요구사항을 이런 거는 더 추가해야 돼. 이거는 또 바꿔야 돼. 이거는 버려야 돼. 이런 변경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자일에서는 변경에 저항하기보다는 변경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계획 기반의 대표적인 방법이 워터폴, 폭포수형 개발이 되어지고 또 에자일에서는 대표적인 개발 방식이 이제 스크럼이라고 하는 그런 개발 방식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폭포수 개발 방식은 계획 기반을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어, 물론 뭐 100% 허용하지는 않겠죠. 변경이 들어오면 이 변경에 따른 이제 그 비용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변경에 따른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방식이라고 한다면 스크럼은 어, 이렇게 아예 변경을 그냥 허용하고 또 포용하는 이런 방식이라서 변경에 따른 그런 비용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절감이 되는 방식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어지겠습니다. 아홉 번째, 국방이나 원자력은 어때요? 뭐 어떤 소프트웨어의 버그 하나가 또 수십만 명의 그 목숨을 이렇게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아주 그 안전 필수적인 소프트웨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어, 어, 가장 적합한가? 그래서 안전이 이렇게 필수적인 곳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모델은 뭘까? 보면 에자일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국방이나 원자력들은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 계획 기반으로 이제 개발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은 V 모델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설계, 구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구현이 잘 됐는지를 단위 테스트하고 또 통합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배포하는 그래서 이렇게 개발만큼 테스트도 여러 번 하는 이런 개발 방법.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간다 그래서 V라고 부르는데 이런 방법들이 안전 필수적인데 어, 거의 표준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래서 개발도 중요하지만 확인과 검증. 그래서 우리가 확인과 검증을 Validation and Verification이라고 해갖고 VMV 이런 활동도 굉장히 중요한 개발 프로세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어지겠습니다. 열 번째 우리가 기능 요구 사항과 비기능 요구 사항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음 중 비기능 요구 사항과
거리가 먼 것. 그래서 비기능은 어떤 거예요? 어떤 시스템이 이제 기능을 제공해야 되잖아요. 뭐 덧셈 기능, 곱셈 기능, 로그 계산 기능 이런 거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지켜야 될 품질이나 제약 조건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사용하기 쉬워야 되잖아요. 계산기인데 뭐 사용하기가 쉬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계산 결과가 빨리빨리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능이라든지 뭐또 계산기는 뭐 손으로 들고 하는 계산기는 보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성능, 보안, 그다음에 또 사용하기 쉬워야 되는 사용성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비기능 요구 사항이라고 한다면 입력, 나눗셈 할 때 뭐 0으로 나누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이제 에러 처리, 핸들링 해주는 이와 같은 것들은 주로 기능적인 요구 사항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한번 더 리마인드를 해보면은 입력이나 출력이나 처리 또는 자료 저장 이런 거에 관한 요구사항은 이제 기능 요구사항이 되어지고 성능, 보안, 사용성은 비기능 요구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요구사항을 담아놓은 그래서 산업계에서 널리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표준 그런 문서 표준이 뭐냐면 이런 IEEE 스탠다드 830 같은 것들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정의해 놓는 그런 문서이다 이렇게 이해되어지겠습니다. 그다음에 12번까지 하고 조금 좀 쉬었다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그 책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되어지고 이것이 ISBN이라고 하는 클래스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두 가지 클래스를 이렇게 연결하고자 할 때 어떤 관계가 적합한가? 일반화 관계가 적합한가? 어소시에이션, 그다음에 또 우리가 뭐 에그리게이션, 더 우리가 얘기하자면 아까 컴포지션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네 가지 관계 중에서 과연 책과 ISBN 클래스는 어떤 게 적합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책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저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책을 구성하는 것 중에 저자와 뭐가 있나요? 제목, 가격, ISBN 뭐 이런 게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게 있어야지 책이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아, ISBN은 책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책과 ISBN은 이런 식으로 발음으로 했고 이렇게 달게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책과 ISBN은 이렇게 에그리게이션 요거를 이제 많은 그 번역서들이 집합 관계라고 이제 하는데 교수님은 집합 관계도 좋지만 구성 관계, 구성 관계인데 이렇게 앞쪽에 있는 것들이 그 제품이고 이렇게 뒤에 있는 쪽이 부품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품들은 제품을 구성한다 그래갖고 이와 같이 표시해 주는 것이 제일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책이라고 하는 제품의 하나의 부품은 ISBN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해서 애그리게이션으로 표현했는데요. 집합 관계도 좋지만 구성 관계로 이렇게 나타내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